개척자. 제트기는 구름을 뚫고 대공을 향해 힘차게 상승해 갔다. 눈 아래로 구름바다가 펼쳐지고 비행기의 은빛 날개는 눈부신 태양에 반사되고 있었다. 그것은 고뇌를 뚫고 승리와 환희의 강포대공을 유유히 날아가는 정의의 흰죽지 참소리를 연상하게 했다. 야마모토 시니치 일행이 탄 팬 아메리칸 항공 203편은 1960년 10월 18일 오전 10시가 지나 뉴욕을 출발, 브라질 상파울루를 향해 비행하고 있었다. 이윽고 구름은 끊어지고 푸르게 빛나는 아름다운 카리브 해가 보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니 바다는 또다시 구름으로 뒤덮이고 기체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허리케인의 영향인 듯했다. 그 흔들림은 몸 상태가 나빠져 피로가 극에 달한 시니치의 몸을 몹시 괴롭혔다. 일행은 상파울루의 하키현의 상황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다. 브라질 방문이 정식으로 결정된 이래 본부의 해외부가 현재 연락 중심자에게 몇 번이고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또한 무리도 아니었다. 멤버에게 도착된 본부의 편지는 한 통뿐이었고 그 편지도 9월 20일에 도착한 것이었다. 현지에서 곧바로 답장을 보냈으나 그 편지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야마모토 회장 일행이 일본을 출발한 뒤였다. 아무튼 이 편지로 브라질 벗들은 회장 일행의 도착 일시와 비행기 편명만은 알 수 있었다. 회장이 방문한다는 희소식은 곧바로 멤버들에게 전해졌다. 한편 시니치 일행은 브라질로 출발하기 직전에 뉴욕에서도 현지의 전보를 샀으나 그 답신마저 없었다. 현지의 동지들이 제때 대응하는데 시간이 걸려 답장이 뉴욕에 도착한 것은 역시 일행이 브라질로 출발한 뒤였다. 브라질 상황에 대해 사전에 시니치 일행이 얻은 정보라면 전국에 100세대 정도의 멤버가 있으며 지금까지 몇 차례의 자담회도 개최했다는 정도였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어가 공용어로 기내 방송도 포르투갈어와 영어였다. 포르투갈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다가 영어를 할 수 있는 마사키 나가야스마저 뉴욕에서 일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되어 있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으며 나아가는 불안이 계속되는 여행이라고 해도 좋았다. 시니치의 안색은 좋지 않았다. 옆자리에 앉았던 주저 기요시가 시니치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몸은 좀 어떠신가요? 괜찮네.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네. 시니치는 빙긋 웃어 보였다. 기독교 선교사들도 옛날보다 흔들리는 배에서 수십 일이나 시달리며 말도 통하지 않는 미지의 땅으로 가 오직 홀로 포기에 힘써왔네. 그것을 생각하면 몸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도 이렇게 비행기로 갈 수 있으니 행복한 일이지. 예! 그런데 전부터 생각한 일이지만 브라질의 지부를 결성하려 하네. 예? 지부를? 눈을 크게 뜨고 주저 기요시는 되물었다. 그의 얼굴에 놀라는 빛이 떠올랐다. 해외 최초의 지부다. 아직 세대수는 적을지 모르나 남미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기질도 북미와 다르다. 남미는 북미와는 달리 하나의 독립된 지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은 그 중심이 되는 나라다. 또한 그 편이 현지 동지들의 자각도 높아지고 무엇보다 단계도 강해진다고 생각하네. 주소는 지부 결성에 놀란 것이 아니었다. 최악의 몸 상태인데도 심하게 흔들리는 기내에서 브라질 강포를 깊이 생각하는 시니치의 진영과도 같은 사명감에 대한 놀라움이었다. 저녁 무렵 제트기는 공항에 착륙했다. 주위에 야산나무가 보였다. 여행사에서 받은 일정표에는 상파울루 도착이 오후 10시 45분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상파울루는 아니다. 기내 방송에서 뭔가를 설명했지만 여기가 어디고 무슨 이유로 착륙했는지 일행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여긴 도대체 어딜까? 시니치의 뒷좌석에 앉아있던 야마다이라 추에이가 두리번거리며 옆에 앉은 아키즈키 에이스케에게 물었다. 아키즈키는 주위 승객에게 서툰 영어로 장소와 착륙 목적을 물었다. 5, 6회 같은 질문을 반복하니 상대는 간신히 아키즈키가 무엇을 묻는지를 알았다는 듯 영어로 대답이 돌아왔지만 아키즈키는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었다. 그렇지만 포트 오브 스페인과 가스라는 말은 가까스로 이해할 수 있었다. 아키즈키 에이스케는 손가방에서 영어 사전을 꺼내 찾아보았다. 미국 영어로는
가스에 가슬리는 의미도 있다. 그리고 나서 세계 지도를 꺼내 포트 오브 스페인을 찾았다. 그것은 남미 대륙의 베네수엘라 북동쪽 바다 위에 떠있는 트리니다드 섬의 중심 도시였다. 아키즈키는 즉시 앞좌석에 앉아있는 야마토 시니치에게 전했다. 선생님, 여긴 트리니다드 섬의 포트 오브 스페인인 것 같습니다. 착륙한 건 아마 급여하기 위해서인 듯합니다. 그런가? 여기가 트리니다드 섬인가? 유럽에서는 콜럼버스가 발견했다고 일컫는 유명한 섬이다. 이윽고 제트기는 브라질을 향해 출발했다. 잠시 후 창밖은 밤의 어둠으로 감싸여 갔다. 그리고 기아나 고지에 이르자 기체의 흔들림은 점점 더 심해졌다. 승객 중에는 속이 좋지 않은 듯 안색이 창백한 사람도 있었다. 상파울루 시간으로 오후 11시 무렵에 제트기는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다. 휴, 이제 겨우 상파울루에 도착했는가? 야마다이라 추에이가 이렇게 말하고 크게 하품을 냈다. 그때 기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영어 방송을 듣고 아키즈키는 주저에게 말했다. 지금 기내방송에서 여기는 브라질리아인데 어디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상륙했다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 나도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윽고 다른 승객이 내리기 시작했다. 시리즈 일행도 내렸지만 어디로 가면 좋을지 알 수 없었다. 터미널 빌딩 앞에 공항 직원이 서 있었다. 동양인의 얼굴이다. 주저가 일본어로 물어보았다. 우리들은 상파울루까지 갑니다. 어느 비행기를 타야 합니까? 담당자는 빙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시다면 옆 비행기입니다. 일본어였다. 모두 안심했다. 이번에는 프로펠러기로 하는 여행이었다. 일행이 상파울루에 도착한 것은 밤 1시 반이 지나서였다. 도착 예정 시간보다 2시간 남짓 늦은 시간이었다. 뉴욕과 상파울루의 시차는 플러스 2시간이므로 이동하는데 약 13시간이 걸린 셈이다. 야마모토 시니치 일행이 공항 로비로 나오자 놀랍게도 위풍당당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불안하고 가슴 졸이던 여행인 만큼 일행의 마음에 반가움과 용기가 넘쳤다. 로비에는 20-30명이 늘어서 두 개의 장대 사이에 붙인 가사를 보며 열심히 노래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래를 방금 배웠는지 리듬도 맞지 않았고 힘찬 노랫소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미국에서는 마중 나온 사람이 거의 부인이었지만 이곳에서는 반수 이상이 남성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일본에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벗들이 햇볕에 그을린 빛나는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며 익힌 학교가를 열심히 부르고 있었다. 더구나 몇 시간 이전부터 기다렸다고 생각하니 사랑스러움이 폭받쳐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시니치는 합석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하고 벤치에 앉았다. 이미 심야였으므로 공항의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어둑어둑한 로비에서 대면하게 되었다. 남성들은 대개 양복 차림이었지만 모두 어색해 보였고 넥타이가 와이셔츠 칼라 위로 비어져 나온 사람도 있었으며 양복 단추를 전부 잠근 사람도 있었다. 동행 간부가 자기소개를 한 다음 시니치가 일어나서 인사했다. 심야에 도착한 것에 신경 쓰이던 그는 간결하게 감사의 말을 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밤도 이미 늦었으니 내일 다시 만납시다. 멤버 중에는 일본에서 격려한 적이 있는 몇 명의 청년이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물었다. 먼 곳에서 오신 분은 몇 시간 정도 걸려서 왔는가? 버스로 서너 시간 정도입니다. 그분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예, 시내 멤버 집에서 묵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랑의 호텔도 이쪽에서 확보해 두었습니다. 시니치 일행은 여행사를 통해 사전에 호텔을 예약해 두었으나 그 말을 듣자 그는 말했다. 그런가? 정말 고맙네. 그럼 오늘 밤은 그 호텔에서 묵자. 시니치는 현지 멤버의 호의를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적어도 하룻밤이라도 거기서 묵기로 했다. 일행은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다. 심야의 거리를 달려 새벽 3시 무렵이 되어서야 도착했다. 그것은 방도 작은 검소한 호텔이었다. 방에 들어선 시니치는 거울을 보았다. 눈은 쏙 들어갔고 눈가에는 기묘가 생겼다. 아차 싶었다. 브라질의 벗들이 그런 자기를 보고 걱정하지 않을까 그는 우려했던 것이다. 브라질에서는
사흘을 묵을 예정이지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날은 불과 이틀밖에 없었다. 신이치는 그 사이에 해야 할 일을 차례차례 생각했다. 조용히 밤은 깊어가고 밖은 짙은 어둠으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그의 흉중에는 브라질 광포의 새벽을 열겠다는 뜨거운 투쟁에 불길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날 오전 10시에는 두 팀으로 나누어 현지의 시찰에 나섰다. 기어하라 가스, 야마다이라 추에이, 이시카와 유키오. 이 세 사람은 상파울루에서 북서쪽 100km 정도 떨어진 캄피나스의 도산 농장을 견학했다. 한편 시니치는 주저 기요시, 아키즈키 에이스케와 함께 고차 산업조합 등을 시찰했다. 고차 산업조합은 상파울루 주거차군의 일본인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당시 일본 청년들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브라질의 농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었다. 일행은 저녁 무렵에 상파울루 시내에 있는 멤버 댁에서 근행회를 가졌다. 근행이 끝날 무렵에 회합장은 동지들로 가득 찼다. 시니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업과 생활에 대해 질문해 갔다. 멤버 대부분은 전후의 농업 이민이었는데 그들의 생활은 결코 편안하지는 않았다. 4년 계약으로 농업에 종사했으나 배당받은 주간은 낡은 가축우리로 전기도 수도도 없었고 자고 있으면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람도 있었다. 게다가 일단 흉작이 들면 빚만 남는다고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농사를 짓다가 전자산을 처분하여 상파울루에서 농사를 시작하려고 토지를 사 이주해왔다. 그런데 실제로 와보니 구입한 토지는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 사기를 당한 것이다. 고득이 수작인이 되어 복숭아를 재배하고 감자를 심어 보았지만 어느 것도 뜻대로 되지 않아 지금은 야채 재배를 시작했다고 한다. 각자의 이야기에서 브라질로 건너온 것의 고생을 잘 알 수 있었다. 일본인이 계약 이민으로 처음 브라질에 이주한 것은 1908년의 일이었다. 계약 이민 781명을 태운 가스토마루는 이해 4월 28일 고베항을 출발하여 50일간의 항해 끝에 6월 18일에 상파울루의 산토스항에 도착했다. 브라질에서는 1888년에 노예제가 폐지되었지만 그 대신 이주자가 노예 대우를 받는 일이 많았다. 또 1897년에 시작된 커피 국제 가격의 대폭락으로 심각한 불황에 빠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농장도 적지 않았다. 더욱이 황열병이나 말라리아의 문제도 있어 이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유럽 각국은 이주를 억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상파울루의 커피 농장주들은 일손 부족으로 고민하며 이전의 노예를 대신할 저임금 노동자를 구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상파울루를 시찰한 일본 군사가 그들의 대환영을 받아 하늘이 내린 낙향복토라고 일본 정부에 보고했다. 이윽고 브라질 이주가 시작되는데 이민자를 모집하는 상황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상파울루는 지극히 비옥한 토지로 커피, 설탕, 면화, 미국 등의 경작에는 비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기후는 남녀노가 거의 같으며 인종경화를 불문하고 절대평등의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의 유토피아와 같은 인상을 갖게 하는 글이었다. 게다가 브라질이란 글자는 이미 쓰이고 있던 브라질도 아니고 브라질이라는 치음자를 사용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은 러일 전쟁 후 불황의 파도가 밀어닥쳐 해외 이주로 그 환율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게다가 그때까지 해외 이주의 중심이었던 미국에서 반일 운동이 일어나 정부가 미국 이주를 자축했기 때문에 브라질은 희망의 신천지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이다. 이주자는 미사역으로 장식된 브라질을 이 세상의 낙원으로 꿈꾸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여 고향으로 금이 환영할 것을 상상하며 사람들은 희망의 가슴 부풀리며 브라질로 건너갔다. 그리고 1932년에 만몽 개척이 시작되기까지 브라질은 일본 해외 이주의 주류가 되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했다. 인간의 삶이란 영악하게 속이고 어리석게 속는 이전의 갈등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꿈을 안고 커피 경작지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낙원과는 거리가 먼 비참한 생활이었다. 이전 계약 노동자는 콜런으로 불렸으며 노동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다. 주거는 당장 침대부터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수도도 전기도 화장실도 없었다. 게다가 모래벼룩이라는 벼룩과 같은 벌레로 고생했다. 손톱에 기생하여 굼게 했으며 심하게 가려웠다. 또 농장 안에는 이주자를 이전의 노예와 똑같이 취급하여 채찍으로 몰아치면서 이름 대신에 1호, 2호라는 번호로 부르는 곳도 있었다. 이주자의 야반 도주도 잇따랐지만 도망친 사람의 말로는 유랑민이었다. 언제부터인지 이주자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불리기 시작했다. 브라질은 좋은 곳이라 누가 말했나. 이민회사의 소가 지구의 반대편에 와보니 말로 듣던 극락눈으로 보니 지옥, 이럴수가. 또 자신들을 이민이 아니라 기민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가혹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해 고용노동자에서 청부작업자로 되고 마침내 독립하여 농장주가 된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콜로니아라는 일본 사회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운명의 바람은 언제나 세차고 냉혹했다. 1930년 군사 쿠데타로 바르가스 정권이 탄생하자 국가주의 정책을 내세워 반일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반일로 말미암아 이민제한법이 만들어지고 더욱이 일본어 등 외국어와 교육과 출판물 발간도 금지되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다음 해인 1941년 브라질은 일본과 국교를 단절, 1945년 6월에는 대일 선전포고를 냈다. 이로써 1인들은 더 많은 쓰라림을 맛보게 되었다. 3명 이상의 1인 집회는 금지되고 개인의 재산도 동결되었다. 애써 개척한 토지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연이었다. 그리고 나서 맞이한 종전은 브라질 1인 사회에 예상하지도 못한 대혼란을 가져온 것이다. 브라질 1인 가운데 일본의 단파방송을 통해 명확하지 않은 음성행위를 했으나 일본 패전의 뉴스를 들은 사람도 꽤 있었다. 그러나 한 명의 병사일지라도 황군의 항복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배워온 사람들로서는 대원수폐하의 항복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거의 다 일본이 이겼다는 유언비어가 퍼졌다. 일본어 신문의 발간도 금지되어 정보가 차단된 브라질 1인은 이 유언비어를 믿게 되었다. 반면 패전을 믿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 패전인식 운동도 일어났다. 그리하여 1인 사회는 일본이 이겼다고 믿는 이른바 승리자와 패배를 인식하고 있는 패배로 갈라져 동포끼리의 대립이 시작된 것이다. 이 승리자를 주도하는 곳이 신도연맹이었다. 그리고 신도연맹 관계자가 만든 조직인 특공대가 패전인식파 리더를 축락하는 테러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이에 대해 패전인식파는 그들은 브라질에 해독을 끼치는 무리라며 테러의 단속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그것이 성과를 거두어 신도연맹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실시되지만 이것이 도리어 1인 전체를 배격하는데 박차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또 이 무렵 승리자가 퍼뜨린 유언비어가 1인들을 대혼란을 빠뜨리고 있었다. 종전 직후의 유언비어는 미국의 무조건 항복이라는 식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이웃권은 일본군의 브라질 진주나 브라질에서 일본인의 총택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언비어를 비경으로 악질적인 서기가 행행했다. 그 상징적인 예가 N매매 사건이었다. 일본인은 브라질에서 모두 퇴각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집과 토지 모두 팔고 다투어 그 돈을 일본 돈으로 바꾸려 했다. 게다가 이 무렵에 때를 맞춘 것처럼 일본 돈이 대량으로 나돌았고 그것이 매매되었다. 그런데 일본 돈은 화폐개혁으로 이미 가치없는 휴지가 된 옛날 돈이었다. 그 구지패를 간직하고 결코 올 리가 없는 귀국선을 몇 날 며칠 한국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속은 것을 알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사람도 나왔다.
시대의 혼란함을 틈타 동포를 희생물로 만든 악질적인 사기 사건이라고 해도 좋았다. 브라질 1인의 승리자와 패배자의 대립은 전후 수년간에 걸쳐 계속되었다. 그것이 수습되고 정식으로 이주가 재개된 것은 종전으로부터 7년 만이 지난 1953년 2월의 일이었다. 전후의 이민은 전전과 비교하면 환경과 조건도 구비되었고 이주하는 사람들도 엄선되었다. 또 돈벌이라는 의식이 희박해져 영주를 희망하는 입식자가 많았다. 한편 농업 이주뿐 아니라 일본 기업이 진출하면서 기술 지도를 위해 이주하는 사람도 늘어 1인들은 브라질 사회의 온갖 분야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일본기에 대한 신뢰도 차츰 깊어졌다. 그리고 이국 땅의 생활은 많은 고생이 뒤따랐다. 입식지에 따라서는 전전부터 거주한 입식자와 알력이 생기는 일도 있는 모양이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근황의 원 멤버 말을 주고받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이나 신신상황, 거기다 개성과 인품까지 정확하게 파악해갔다. 멤버 대부분은 최근 4, 5년 내에 일본에서 입회한 사람들이었으며 일본에서 도장 등 제일 센 조직의 리더로서 싸워온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 멤버가 중심이 되어 각 입식지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신심을 이야기하고 함께 창제하는 사람이 각지에서 1명, 2명 생기기 시작했다. 또 상파울루 시내에서 자담회도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광산섬의 작은 싹이 브라질 대지에 싹트기 시작한 시대였다. 그곳의 제3대 회장에 취임한 야마모토 시니치 일행이 브라질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지 벗의 중심이 되어 활동에 힘써온 멤버는 띠뜻이 기뻐했다. 그들은 전력으로 회장 일행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